안녕하세요. 서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영상으로서 글쎄요, 이게 이제 이 한 영상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영화 비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비평은 어떤 그 영화나 문학에서 어떤 자신이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좀 의문을 가졌던 점을 조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거창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뭐 영화나 문학을 비평을 하려면 사실 이론들을 많이 알아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저도 어느 뭐 문학이나 어떤 글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뭔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듣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깨닫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뭔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함이 제 머릿속에 되게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짧게 한번 이런 어떤 나르시스트와 그다음에 소시오패스 그 영상을 만들 때 그때는 이제 AI로 만들었는데 그때 한번 올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뭔가 인간의 이 마음을 안개같이 이렇게 저는 만든다고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도 그래요. 파악은 못해도 우리가 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영의 세계라 그러고 이 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도 그렇고 문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본 소설을 읽었을 때 너무 글쎄요. 허물을 넘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완전 인간의 그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했던 수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손을 다시는 읽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낌새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어요. 문학에도.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은 너무 그 문란을 넘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글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이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주제들을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이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화가 인간의 뇌에 더 오래 남을까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은 글이 더 오래 남을까요? 근데 저는 영화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은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필터가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많이 거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글도 있고 이 글의 능력도 굉장히 정말 말할 수 없이 인간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영화는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이미지가 더 오래 남아요. 그건 제 생각이긴 한데 이제 그래서 영화를 보고 뭐라 그럴까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더 쉽죠. 영상이 이제 퍼진 세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라는 거는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뇌가 움직이고 이 정화적인 필터를 하기 때문에 뇌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는 바로 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시작을 할게요. 이 한 문장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제 불이 꺼지면 바퀴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불이 켜지면 바퀴벌레들은 들어가서 숨지. 이 문장이 이 작가의, 그러니까 이 뭐 작가라고 감독. 이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감독은 언승진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언승진이라는 유튜버를 보시면은 이제 이 감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작가고 또 제가 이제 비평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냄새를 일단은 이야기하고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어떤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키워드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글쎄 뭐라고 할까 하나의 이제 뭐 작은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석,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소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수석도 물론 제가 짧게 설명은 하겠지만, 제가 비평을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냄새하고 인디언하고 그다음에 이 가족이라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많은 부분들도 여러분도 비평하실 수 있고 다시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세 가지에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다시 이제 제가 그 스크립트를 읽어나가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어제 늦은 밤 GPT랑 좀 토론도 해봤어요. 근데 이 GPT라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좀 소름이 끼쳐요. 왜냐면 걔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도 상당한 인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 정도의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조금 저는 소름이 좀 끼쳤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질문을 넣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아이에게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 기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달라진다고 저는 그걸 조금 감을 잡았거든요. 그건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GPT 영상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이 가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가족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무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반지와 곱등이,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체념한 얼굴로 박스 적으면서 살아가는 내 가족. 그러면서 이제 한 가족, 박 사장이라는 그 가족에 들어가서 이제 기생하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그 사기꾼적 재질을 발휘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가족은 무능력하면서도 또 천재적인 사기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은 특정한 가족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블랙 코미디로 들어가거든요. 약간 이게 뭐랄까 코미디 양식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딪힘이나 아픔으로 들어갔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글쎄요 많이 얻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코미디란 말이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통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이 가족이 마치 사회 하층이란 그 밑에 자기들의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를 완전히 대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은 특정한 가족이지 절대로 빈곤을 나타내는 가족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스크립트를 쭉 내리면서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이 딸이 이제 위조 그 재학생 증명서를 지 오빠 거를 만들어주잖아요. 기정이가 기우한테.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에서 아버지 뭐 사업에서 뭐 카스테라에서 망했을 때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치킨하고 카스테라였지 뭐 이렇게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사회가 또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치킨이랑 이 카스테라를 왜 넣냐? 이게 대왕 카스테라 한참 유행했던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이 가족, 이 아버지는 트렌드만 쫓았던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진짜 잘하는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런데 그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돈이 과연 적었을까? 치킨 하나 차리는데도요. 치킨점 하나 차리는데도 돈 꽤 들어요. 그리고 대왕 카스테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왕 카스테라. 그때 당시에 그게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그 가맹점비가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반지하에 사느니 차라리 그 돈을 사업하지 않고 그냥 연립주택이라도 사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운전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해머 던지기 선수였다며요. 그러니까 이 해머 던지기 선수, 수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정부 문관과 그 근세에게 닥친 불행을 암시하는 이제 복선이 되는데 그 정도면요. 어디 식당 가서요. 진짜 일해도요. 200~300은 벌어요. 그리고 그 딸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같은 거 배우면서 알바해도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자신이 물론 사수 할 수도 있지.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던 그 여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삼수할 때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그러나 붙었을 때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대에 삼수할 정도면 공부를 잘했겠지. 근데 자신이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서 사수를 해요? 이게 재수라는 게 정말 정신력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재수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가 능력이 그렇게 안 되면 기술 같은 거를 배워서 그래서 취업을 하면서 뭔가 다른 길로 자기가 잘하는 길로 가면 되잖아요. 제가 아는 언니 그 딸은 진짜 공부를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예 손을 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중학교 그래도 어떻게 졸업해서 이제 음식을 하는 음식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리사 돼서 취업했어요. 대학 안 가도. 자신이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반지하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면하게 사는 그 가난을 그냥 뭐라 그럴까 포기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어떤 먹잇감, 자신들이 보기에는 좀 멍청해 보이는 먹잇감이 나왔을 때는 그 먹잇감이 이제 자신들 앞에 글쎄요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생겼을 때는 아낌없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러면서 그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래서 제가 참 참 아이러니했던 건 나중에 그 다송이라는 아이 생일잔치에서 지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로서 자각하잖아요.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자각하잖아. 그러면 지 딸은 죽어가도 되고 다른 가족은 자신들이 그렇게 먹고 뜯었고 파멸시켜서 그 정도 뜯어먹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이 가난은 구조의 빈곤의 구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중간의 층을 없애는 계층을 없애서 하층과 이 상층 부자층의 극대한 대비를 보여서 우리의 뇌 속에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냄새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더러움과 깨끗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소개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결론만 말하자면 그건 물의 문제예요, 물. 근데 여러분, 유럽, 제가 그 귀족들 있잖아요. 베르사유 궁전. 그 사람들은 귀족이라서 냄새가 안 났을까? 현대판 부자는 냄새가 안 나고, 근데 귀족도요, 냄새 나요. 거기 제가 베르사유 궁전에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궁전 그 들판이 다 똥밭이었다고 그러잖아. 똥오줌. 왜냐면 놀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이힐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귀족의 의식을 가진 게 현대판 부자들의 그런 상이지. 물론 그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분은 아니지만. 근데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특히 이 선을 긋죠. 운전사 기태에게도 그러죠. 냄새 난다고,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말랭이 냄새,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정말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냄새라는 것은 낙인이에요. 낙인. 예전에 이게 종이면 이렇게 옛날에 그 언녀나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 거기 보면 이제 여자가 이 종이 여기에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 자기 이제 그 양반이 종이 자기 물건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 낙인을 없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판 낙인이 냄새예요. 근데 여러분 냄새는 씻지 않으면 다 나요. 더러움과 깨끗함의 그 기준은 물이에요. 물론 노숙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제가 서울역 가서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에 앉았는데 옆에 앉으신 아저씨한테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자들도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안 날까? 그리고 네 화장실 맥혀서 네 똥 아무데나 싸고 니도 오줌 그 찔기고 그러면 네 바지에도 냄새 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선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계속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는 그 지하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특유한 냄새, 바퀴벌레 냄새인가 그러면?
물론 그 근세라는 사람은 그 방공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목욕을 제대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도 이 근세라는 사람은 그나마 그 박 사장에 대한 그 자신의 어떤 사업이 실패하고 자신이 이렇게 빌어먹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기생충, 정말 쥐, 바퀴벌레 같이 사는 그거에 대한 어디 일말의 어떤 그런 글쎄 뭐랄까 숙고? 돌아봄?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박 사장에게 리스펙트를 했던 것 같아. 존경을 해줬던 것 같아. 자신이 그 밑에 있는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었겠죠. 근데 이 가정부도 그래요. 자기 남편을 아무리 빚이 많다고 빚쟁이들이 왔다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부잣집에서 가정부를 하면은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남편 빚을 못 갚아도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남편 살게 해야지. 거기 지하에서 그렇게 남편이 기생충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나? 근데 이 기택 가족은 아예 그런 의식도 없잖아요. 남의 것을 기생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쥐자식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두려운 거고 싫은 거지. 그리고 자기 냄새에 대해서 박 사장이 그렇게 코를 찌를 때 거기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이 느껴집니다. 왜? 낙인 찍었기 때문에. 부자도요, 냄새나요. 여기 암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수술해야지. 쥐들은 냄새 안 나나? 그러니까 이게 냄새라는 것이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박힌 그 인 같은 그런 어떤 냄새가 있다. 이런 사회의 계층을 심화시키고 냄새의 낙인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 사모님 되게 멍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여먹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것을 그 손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자신에게 냄새를 낙인 찍히고 자신의 딸이 공격당할 때는 자신의 어떤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운전을 잘하면 버스 기사나 마을버스 기사 하면 돼요. 왜 부자들의 것을 그렇게 사기치면서 탐하면서 남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다가 우리 머릿속에다가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사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보면은 계획이 없어. 나중에 그러잖아. 아버지 계획 있어? 그랬더니 아니, 계획이 없어. 원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라는 식으로 대화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위급하니까. 네, 보통 아버지라면 아들이 사기치러 가는데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말하나? 그러니까 이 특정 가족을 내세워서 무능력한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야. 아, 이 세계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홍수와 그런 어떤 비가 와도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체제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는 그 기택이 가졌던 그 분노. 그러면서 이제 그 좌편향적인 이데올로기, 그냥 사악한 이데올로기, 인간의 그 뇌를 잠식하는 기생충의 이데올로기를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마치 자화상이에요. 왜냐? 사람은 때로는 자기 모습을 더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졌으면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펼쳐지는 그 어두운 세계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인디안에 대해서, 인디안이 사실은 불쌍한 부족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인디안이라는 어떤 부족국가 사회를 탈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진 문명을 가진 민족에게 짓밟혔죠. 그리고 이제 땅을 빼앗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악당입니까?
그 사람들은 악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GPT랑 토론을 한 것은 왜 이런 인디안을 악당으로 만들어서 그 짠하고 나타나서 뭐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파티에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GPT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들이 인간의 역사의 비극을 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소비 문화로 인식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놀이 문화가 돼버린 거지. 왜 인디안이 악당이야? 차라리 무슨 괴물이나 귀신으로 만들지.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 미국의 어떤 야만성을 굉장히 미국적인 야만성을 오히려 역효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디안을 그렇게 불쌍하게 결국 인디안의 그 표정 있잖아요. 그 기택이 인디안 모자를 쓴 표정을 보면서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 인디안을 어떻게 만들었나를 강조하려고 더 그랬던 건 아닌가. 그럼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그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적개심을 좀 나타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이 바퀴벌레 냄새, 그다음에 계단과 계층 이런 것들이 사회적 낙인의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생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냄새 난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을 낙인 찍히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존재고 나에게 올 수 없고, 그러나 또 반대편의 입장이 생각하면은 그 낙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그 가치를 정말 무참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무참하게 정말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다른 계층을 또 적대시하면서 죽이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택이 거기 숨어서 방공호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사회적 낙인의 언어도 꽤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마녀 사냥에서도 봤지만 마녀라는 자체도 사회적 낙인의 언어 아닙니까? 아, 정말 이게 정말 무서운 언어예요. 이게 영화적인 언어가. 그리고 그 수석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 왜 갖고 와? 먹는 거나 갖고 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할 그런 계층에게 그것을 갖다 줌으로써 그것이 살인의 도구밖에 안 됐으니까 너희는 그런 거를 누릴 가치조차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수석이라는 게.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특정한 계층, 특정한 가족이 모든 그런 어떤 빈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조가, 이 집의 구조가 있잖아요. 특히 영화 이제 포스터에 많이 나오던데, 저는 이 구조가 아니라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난해도 근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체념도 본인의 선택이고, 포기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사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것은 누군가를, 다른 가족을 완전히 좀먹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 사람들은 기생충이라는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겪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한꺼번에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생충이고 바퀴벌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이 냄새라는 것은 사회적 언어의 낙인이다. 이렇게 오늘의 비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